PhD 38회 이론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또는 2번도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자산이라는 것과 부채라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에 뭔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고 뭐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자산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거고, 부채도 과거에 뭔가 빚을 졌기 때문에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자산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통제한다는 게 자체가 여러분들 내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산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다. 맞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나오면 채권을 생각하세요. 채권은 뭐예요, 여러분들? 받을 돈이죠, 받을 돈. 그렇죠? 받을 돈은 나중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부채도 과거 사건에 의해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기대되는 현재 의무이다. 이것도 맞겠죠. 부채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무상태표에는 여러분들 뭐가 표시돼요? 자산, 부채, 자본. 그렇죠?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렇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 등식이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액은 자본은 이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 여기까지 맞다고요. 그래서 자본을 부채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자산 빼기 부채로 바뀌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자본이고 근데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 이 말이 틀렸다고요. 자본 이금액이랑 시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의 자산은 1,000원이고요. 부채가 500원이래요. 그러면 자본 얼마예요? 500원이죠. 여러분들이 그 카페에 인수할 때 500원만 주면 인수가 돼요? 안 되잖아요.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전혀. 그렇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거 맞죠? 수익은 돈을 번다는 거니까. 맞아요.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계산한다. 맞는 얘기네요. 정답은 3번.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2번 문제. 2번 문제 봤을 때 매출채권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TH 이론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손 쪽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풀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그러니까 매출채권 8월 20일 날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대손이 확정나다. 이런 것들을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대손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요 채권, 요 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받지 못하는 채권은 이렇게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얼마? 6만 원. 그렇죠? 그러면 항상 대손 처리할 때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첫 번째로 처리하시고 충당금 금액이 모자랄 때는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보니까 이 대손 충당금 T자 계정이 보이시죠? T자 계정. 대손 충당금 보니까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들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계정이에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됐죠?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감소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이구 8월 21일 이날짜랑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6만 원 계정 과목을 충당금을 감소시킴으로써 처리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6만 원 이렇게 처리했구나.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삼각비로 처리할 필요는 없구나. 대손 충당금 금액이 뭐 충분했나 봐요. 그죠? 왜요? 1월 1일 날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금액이 10만 원이나 있으니까 10만 원이 있었는데 6만 원을 대손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10만 원 정기 이월된 금액 중에서 6만 원을 대손 처리했으니까 이게 우리 회사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남았을까요? 4만 원 남았겠죠? 네, 4만 원. 맞아요. 이렇게 4만 원 남았을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대손을 추정한다. 1%를.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문제에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문제니까. 그러면 봤을 때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몇 프로를 추정할 거라고요? 1%. 그렇죠? 이렇게 1%로 추정을 할 겁니다. 1%로 추정할 건데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럼 요만큼 저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건데, 그렇죠? 이 금액을 만들 건데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4만 원. 맞아요. 그럼 요 금액만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 설정하면 된다고. 추가 설정. 그러니까 됐어요. 추가 설정할 겁니다. 추가 설정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어이구 충당금이 결산 때 12월 30일 날 대별에 3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이 분계가 항상 결산 때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결산 때 충당금을 설정을 하잖아요. 요 금액이 3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3만 원. 맞아요. 그러면 추가 설정한 게 3만 원이구나. 그러면 1% 곱한 금액에서 잔액 4만 원을 빼서 3만 원을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7만 원이어야 되겠죠. 7만 원이어야지 나머지 잔액 4만 원을 빼고 나머지 3만 원만 추가 설정한다. 이런 계산식이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럼 얼마 곱하기 1%에야 7만 원 나와요? 700만 원 나와요. 700만 원. 700만 원.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겁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충분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헷갈리는 문제지만 이 문제 잘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 꼭 좀 푸시고 아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아시겠죠? 꼭 좀 주제로 좀 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가입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증권이자 19년도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보험료 금액. 지금 보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1일부터 2020년도 5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는 문제 보이시죠? 그렇죠? 1년치 보험료입니다. 1년치. 보험료 얼마예요? 60만 원. 그렇죠? 60만 원 맞죠? 보험료 60만 원. 1년치 보험료 60만 원을 낼 건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손익계산서의 보험료 금액. 보험료라는 건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렇죠? 보험료 비용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렇게 기간이 나올 때는 항상 올해 기간, 내년 기간을 제가 한번 적어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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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월, 5월. 이렇게 지금 1년치에 대한 보험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요게 단기분이죠. 단기분. 이게 내년분.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분인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몇 개월이에요? 7개월. 7개월. 7개월만큼은 뭘로 잡아야 돼요? 보험료라는 비용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되나요? 7개월만큼은 보험료라는 비용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60만 원 중에 7개월만큼은 잡아야 되니까 계산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60만 원 곱하기 12개월분의 7개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냥. 되나요? 이러면 금액이 35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그냥 3번인 겁니다. 문제에서 보험료 비용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니까. 되나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목적적 합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항상 목적적 합성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적, 예, 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적, 예, 피. 이렇게. 뭐예요?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되나요? 그러면 목적적 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적시. 맞죠? 3번 양쪽이 대칭 확인 또는 추정. 확인 또는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피드백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피드백 받는다는 얘기, 피드백 같이. 4번 예측한다. 그러면 결국에 관련 없는 건 2번이라고요. 그렇죠? 2번 봤을 때 이거는 문제에서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은 신뢰성과 관련 있는 질적 추정입니다. 신뢰성. 됐나요? 그러면 정답은 그냥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단기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물어봤고요. 기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과 장기 보유 목적이면 매도 가는 증권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네들은 항상 결산 때 뭐 해요?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고요. 공정가치 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아시겠죠? 공정가치 평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고요. 기억할 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이게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나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공정가치 평가는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뭘로 처리해요? 기타 포괄 손익 무게. 기타 포괄 손익 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4번 항목입니다. 됐나요? 들어가는 구간이 달라요. 똑같은 공정가치 평가지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매도 가는 증권의 공정가치 평가라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그냥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랑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다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맞아요. 수익과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수익과 비용과 관련 있는 단기매매증권 평가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이 두 개만. 그럼 봤을 때 첫 번째 A 회사의 주식 1000주 구입했고 취득단가 6,000원입니다. 6,000원짜리가 기말공정 가치가 7,000원이 됐으니까 플러스 얼마 잡혀요? 주당 1,000원. 맞아요? 곱하기 1000주. 그리고 100만 원만큼 평가 이익 나오겠네요. 그냥. 맞나요? 10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나올 거고 요거는요. 3,000주 갖고 있고 주당 취득단가가 8,000원이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5,000원으로 떨어졌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엄청 떨어졌죠? 그럼 봤을 때 한 주당 얼마씩 떨어졌어요? 3,000원씩 8,000원에서 5,000원 됐으니까 곱하기 몇 주예요? 3,000주. 맞아요? 그럼 100만 원만큼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쓰면 100만 원만큼은 수익 발생할 거고 수익. 그렇죠? 이거 100만 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900만 원만큼은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평가 손실을 할 거니까.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당기 순이익 물어봤으니까 수익 100만 원, 비용 900만 원이 발생하면 순이익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수익 빼기 비용이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800만 원이나 감소하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 보니까 건물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장부 금액. 항상 장부 금액 여러분들 저랑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 풀면서 많이 봤던 문제예요. 제가 장부 금액이라는 거 맨날 뭐라 그랬어요?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상각 무계획을 뺀 금액. 이거를 제가 맨날 장부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취득원가에서 무계획을 빼 이 장부금액에 팔아야 손해 이득이 없다 막 이러면서 풀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장부금액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그럼 봐보도록 해보죠. 봤을 때 2018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이랑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날짜가. 그냥 제 이 날짜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2018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1,500만 원에 일괄 취득했습니다. 토지랑 건물을 따로따로 구입한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이렇게 일괄 취득해서 1,500만 원으로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저랑 분계 개정과목 공부했을 때 토지와 건물이라는 개정과목이 있나요? 없죠. 토지라는 계정이랑 건물이라는 계정은 따로따로 있긴 한데 토지와 건물이라는 5글자의 계정 과목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1,500만 원의 토지랑 건물을 구입했으면 토지를 도대체 얼마 잡아야지? 건물을 장부에다가 얼마 잡아야지?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따로따로 샀으면 그냥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일괄 취득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1,500만 일괄 취득할 때 토지의 금액과 건물의 금액을 어떻게 잡냐? 보시면 토지와 건물은 원래 공정가치 시가가 1,200만 원이 토지, 건물이 800이래요. 원래 따로따로 사면은 토지는 1,200에 사야 되고 건물은 800에 사야 되는 겁니다.
원래 따로따로 구입을 하면. 근데 이거를 같이 구입해가지고 조금 싸게 샀나 봐요. 1,500으로.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에 내가 두 가지를 같이 사서 1,500만 원에 구입한 거 맞지만 뭐가 더 비싼 거예요? 뜯어보니까. 토지가 더 비싸네요. 1,200이 건물이 800이니까. 맞아요. 토지가 가치가 1,200, 건물은 따로 샀을 때 800. 맞아요. 이런 1,200만 원짜리 토지, 800만 원짜리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때는 따로따로 살 때 이 시가 공정가치 있죠. 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1,500만 원, 일괄 구입한 게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곱하기 총 얼마예요? 따로따로 사면 가치가 2천만 원. 그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건물 물어봤죠. 건물 얼마짜리 따로 사면 800. 이렇게 장부금액 계산해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장부에다가 건물을 600이라고 잡아야 되고요. 건물을 600. 토지도 한번 해볼까요? 토지도 1,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이에요? 2천만 원 분의 토지는 개별적으로 해도 얼마였어요? 1,200. 이렇게 토지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겠어요? 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900만 원. 이게 토지. 됐나요? 그래서 그냥 건물을 600이라고 잡으면 되는구나 라고 저희가 지금 캐치를 한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취득가액을 600이라고 구했는데 누계액을 모르잖아요 지금. 맞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 취득원가가 지금 600이라고 저희가 지금 구했죠? 600. 근데 여러분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했을 때 이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이 600보다는 클까요 적을까요? 무조건 적겠죠. 누계액은 빼야 되니까. 그러면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차라리 만약에 찍으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좁혀 간 다음에 찍으셔야만 4개 중에 찍으려고 하지 말고. 됐어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취득원가 600만 원. 취득원가 600. 근데 여러분들 뭐래요? 정해법으로 생각하랍니다. 정해법. 정해법. 정해법 뭐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단종가치죠. 단종가치. 단종가치는 없습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시전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예요?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660만 원 나오겠네요. 60만 원. 600만 원 나누기 10년이니까. 그래서요. 1년 감가상각비가 60만 원입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2018년도 7월에 구입했다가 지금은요. 19년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취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년만 지났나요? 1년 반이 지났나요? 누가 봐도 1년 반이 지났죠. 그렇죠? 18년도 7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0일 1년 반 지났으니까. 1년 갖고 있을 때 감가상각이 6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반년 플러스 해야 되니까 얼마 플러스예요? 30만 원, 6개월치 플러스 해야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1년치가 12개월 갖고 있을 때 60만 원이면 6개월 더 갖고 있으니까 반대기 30만 원을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 무계획이 총 90이게 되겠네요. 90만 원. 맞아요.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였어요? 아까 600. 600만 원에서 무계 90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에 510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정리하셨죠? 이거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거래에 대한 것 중 옳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 정보보조금 문제 TAT에서 거의 고정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고정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보니까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했다. 그죠? 근데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던 정보보조금 100만 원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아,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했지만, 이 100만 원은 내 돈 쓴 거라고요? 지원받은 금액이라고요? 지원받은 금액이랍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선 기계장치 구입했으니까 기계장치 증가시켜야겠죠? 10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한 거죠. 대변에 보통 예금도 100만 원. 맞아요. 우선 최소한 이건 아시잖아요. 기계장치를 증가시키고 보통 예금이 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1번 땡, 2번 땡. 맞아요. 우선 요거 두 개는 제끼라고 최소한. 이런 문제가 어려우시겠지만 제낄 거부터 우선 제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항상 어떻게 했어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인 정부보조금도 100 없애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라고 해요. 차감 계정. 그 다음에 뭐도 이번에 보통 예금을 차감시켰지만 이제 뭐도 차감시켜야 돼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정부보조금도 100만 원 써줘야 된다고요. 이게 왜요? 기계장치를 증가시켰죠. 차단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장부에 기계장치 100 이렇게 써 있지만 항상 이 기계장치 100만 원은 내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라 정부한테 지원받은 금액으로 샀다라는 걸 장부에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항상 정부 보조금이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100만 원짜리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차감 계정은 항상 같은 면에 쓰라고 했어요. 반대편에 쓰라고 했어요. 반대편. 이 반대편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기계장치 반대편의 차감 계정. 예금의 반대편의 차감 계정이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문제를 모르더라도 차감 계정을 반대편에 써야 된다만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보통 예금은 차감 계정인데 어떻게 같은 편에 써요? 차감했다는 거는 뺀다는 건데 반대편에 써야지. 됐나요? 그죠?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가 뭐 어렵긴 어렵겠지만 패턴이 다 똑같아요. 문제가 막 시험에 따라서 막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김 부장과 박 과장을 대화하고 있답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수를 수익적 지수를 잘못 처리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제가 반드시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이렇게 처리를 실수로 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그렇죠? 자산으로 잡아야 될 금액을 100원 이렇게 잡을 금액을 뭘로 잡았다고요? 비용으로 100원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순이익. 비용을 100원 잡았으니까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되겠죠. 비용을 100원 잡았는데 비용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나오죠. 안 빼도 될 거를 굳이 100원 넣어가지고 뺄게요. 그러면 순이익은 적어지겠죠. 맞아요. 자산은요? 자산도 적어지겠죠. 왜요? 자산으로 안 잡고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자산, 건물 100원으로 잡아야 될 거를 수선비 비용 100원 잡은 겁니다. 그럼 자산도 적어지겠죠. 비용은요? 커지겠죠. 왜요? 비용을 잡았으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보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보기를 보면서 푸는 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때예요. 실제 시험 때고 지금은 공부하고 계신 거니까 막 보기를 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처럼 요 말풍선에다가 뭔가 이렇게 쓰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선출하시면 끝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국내기업, 국내기업, 미국기업 이런 식으로. 요때도 영세율, 요때도 영세율. 무조건 외국과의 거래는 무조건 0% 세율이에요. 되나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요거도 수출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도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 제한을 임가고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받았답니다. 요거도 당연히 영세율이겠죠. 외국과 거래하고 있으니까. 3번 공급일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이내에 개설된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지역. 요게 요때예요. 국내 기업과 국내 기업끼리 영세를 주고받을 때. 이때를 여러분들이 12영세 매출로 잡았었고 영세율 구분을 3번이라고 잡았잖아요. 3번이라고 잡을 때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수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신생 회사래요. 수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수출을 했을 때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미국한테 직접 수출을 하고 싶지만 내가 수출하는 서류를 작성할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너한테 야 내가 수출 너가 대신 팔아주면 내가 수수료 줄게.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출 대행 수수료입니다.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수료 줄 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냥 고맙다고 도와줘도 고마워하고 수수료 주는 겁니다. 그때는 부가세가 거래가 돼야 돼요. 수수료 주는 거는 과세라고 해요. 과세. 하지만 제품을 주는 거, 얘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제품 줄 거죠? 이게 영세라고요. 나야 너한테 제품 줄게. 나 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제품 팔아달라고 하면 이거 부가세 거래해야 되냐? 그건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수출 대행 수수료 지급할 때는 부가세가 거래돼야 된다고요. 됐나요? 정답은 4번 이런 겁니다. 영세율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9번 이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을 물어봤네요. 문제에서 매출세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매출세액 보시면 1번 현금 매출액 얘는 땡이네요. 땡. 왜 땡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현금 매출액이면 원래 500만 원의 10%가 매출세액이 맞아요.
매출세액이라는 건 판매한 금액의 10%잖아요. 근데 매출세액이 맞는데 날짜가 9월이잖아요. 지금은 이익이 확정된 기간입니다. 10월부터 12월 거래. 9월달은 아니죠. 이거 이익이 예정자료니까. 예정신고. 맞나요? 확인하셨죠? 10월 8일 외상 매출. 요거는 뭐 맞겠죠 뭐. 됐죠? 그 다음에 11월 7일 매입세 공제를 받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왔을 때 물건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준 거 돌려받는 걸 매입세 공제, 부가세 줬는데 못 돌려받는 걸 불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되나요? 부가세 돌려받았던 이 재화를 거래처한테 뭐래요? 증여해 줬답니다. 그죠?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다는 뜻이에요. 이거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하고 딱 봐도 거래처한테 공짜로 증여, 공짜로 줬으니까 판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간주공급이잖아요. 실제 판매하진 않았지만 너 왜 안 팔았어? 너 안 팔았어도 원래 팔라고 했던 금액이 얼마야? 저 300만 원이요. 300만 원에 10% 부가세는 무조건 국가세 내. 이게 간주공급이라고요. 됐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가로 신고해요. 시가로 신고하고 무증빙입니다. 무증빙, 증빙이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가세 유형은 14건별. 그다음 네 번째,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뭔가 저 사업자가 저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원래 줘야 되는 날짜에 안 준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니죠.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이 날짜에 주기로 해놓고서 왜 안 주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걔가 그래 내가 줄게 깜빡했어 미안해 이러고 끝낼까요? 아니에요. 사업자들은 무조건 사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제가 걔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조금 한 며칠 늦었으니까 연체로 내라.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연체로 낼 때 부가세 거래할까요? 그건 안 하겠죠. 연체로 낼 때 부가세를 왜 거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점에서 책을 빌렸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이틀을 늦었습니다. 그럼 뭐네요? 연체를 내죠. 그때 갑자기 부가세 10% 내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랑은 관련이 없다고요. 얘네 두 개네요. 면 3천만 원과 시가 300만 원 곱하기 10% 그러면 330만 원이 나오는데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죠? 부가세 물어봤으니까 얘랑 더해서 부가세 10% 곱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1번 김한공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총괄해서 할 수 있어. 얘가 바로 정답이네요. 왜 그러냐?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름처럼 주 사업장이 본점에서 일반적인 본점에서 지점에서도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해서 한 번에 납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신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죠. 신고는 각각. 사업장마다 신고는 각각 하되
실제 국가재 내야 되는 부가세는 본점에서 한 번에 내는 거. 이걸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신고, 납부 둘 다 본점에서. 맞네요.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랑 신고를 총괄해서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1번이. 김한국이. 되나요? 그럼 한번 다른 거 좀 볼까요? 김신영.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을 발급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부가세를 실제로 국가한테 납부하는 그 납부만 총괄하는 거지 세금 계산서는 뭐 해야 돼요? 각각 해야 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김회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틀렸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여러분들 이 총괄납부를 만약에 본사에서 총괄을 하다가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이 좀 다른 게 뭐예요? 과세기간 개시하기. 과세기간이 개시한다는 건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짜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언제예요? 1기 예정은 언제예요? 과세 개시일이 1월 1일이고 2기는요. 7월 1일 기간 개시일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진짜 말만 바꿔놨네요. 과세기간 종료가 아니라 개시하기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7월 1일 날 2기 시작 맞아요? 맞아요. 7월 1일 날 요 7월 1일이 되기 전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내야 된다고요. 종료일이 아니라. 됐나요? 그러면 한 6월 10일 정도에 내야 되는 거 맞죠? 문제에서는 종료 20일 전 틀렸잖아요. 됐나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말만 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해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이런 거 외우세요. 다음 김태무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변 사업장으로 할 수 없어. 틀렸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점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한다고요. 지점도 가능해요. 됐나요? 얘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김한공이 맞는 얘기겠죠. 2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합니다. 1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칙으로 하면 맞는 얘기고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영향을 주는 건 언제라 그랬어요? 사망할 때랑 출국할 때. 그렇죠? 제가 단 폐업하는 건 폐업.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폐업하더라도 그 이후에 돈 벌 거잖아요. 개인이 돼서. 폐업하고 만약에 직장 들어갈 거다. 그 소득까지 다 합쳐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됐나요? 되겠죠? 2번.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해요. 개인 사업자한테 너 작년에 세금 얼마 냈어? 작년에 세금 100만 원 냈어? 100만 원의 절반 정도는 조금 미리 내. 이렇게 시켜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한 번에 내려면 힘드니까 목돈이 나가니까 중간에 한 번 내라고 합니다. 작년 낸 금액의 한 50% 정도를 미리 내봐. 이렇게 하면 시켜요.
근데 신규 사업자는 작년에 냈던 세금이 없으니까 중간 연합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퇴직과 양도소득은 제가 뭐라 했어요?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분류과세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땡이죠. 상상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라고요. 개인 단위 과세. 이렇게 합니다. 절대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 안 해요.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게 궁금해져요. 저번에 가본 치킨집 사장님은 부부가 같이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걸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공동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부부끼리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업자 신청할 때 이런 걸 정해요. 손익 분배 비율. 이걸 정합니다. 이거 뭐냐면 사업자 신청할 때 저랑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사업자 신청할 때 제가 7이고요. 와이프가 3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그 치킨집을 해서 돈 버는 것과 돈 쓰는 것들이 다 7대 3으로 잡혀서 세금을 따로따로 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것들을 손익 분배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키트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19년도 연봉은 얼마냐? 다음에 기본급 2,400. 직접상 뭐예요? 한 번씩 과세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거 과세, 비과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식대 얼마래요? 150만 원. 그렇죠? 별도의 식사를 제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들 식대라는 건 여러분들 언제 비과세였어요? 밥을 제공받지 않을 때. 근데 밥을 제공받았으니까 얘도 다 과세네요. 맞아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았다. 얘만 뭐예요? 비과세네요. 맞아요. 식대 같은 경우에 원래는 월 10만 원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비과세고요. 식대는 어차피 식대를 제공받으니까 다 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씩 비과세 받으니까 금액을 산출할 필요 없고. 되나요? 이 금액들을 다 합쳐버리면 2,940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되나요? 됐죠? 그 다음에 14번. 인적공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인적공제 옳지 않은 거 부양가족 문제네요. 부양가족 문제. 1번 연간 총급의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맨날 얘기했잖아요. 총급여의 500만 원 이하야 된다. 500만 원 이하. 무조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500만 원 이하. 2번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60세 이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부양가족 인정 문제 풀 때 그 주민번호를 친 다음에 배우자로 냅둬요? 60세 이상으로 바꿔요?
그냥 배우자로 내두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우자로 한다라고 써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도 그냥 배우자로 내두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양관 임용 문제 풀 때. 맨날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 이렇게 체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그냥 내두면 된다. 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국내 은행이자만 연간 1,800만 원 있는 생계를 갖지 않은 63세 모친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3번이 틀렸네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뭐라 그랬어요? 금융소득 얼마 이하는 통과라고 했어요. 2천만 원 이하 통과. 1,8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기본공제가 가능한 사람인데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겠죠. 됐나요? 자, 4번. 부녀자랑 한부모 공제는 제가 중복 공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복 적용 안 돼요. 부녀자는 여러분들 조건이 뭐였어요? 받는 조건. 여성인 근로자. 근로자고 조건은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3천만 원 이하. 이하. 그리고 또 총 급여액만 있는 사람, 연봉만 있는 사람은 4,120만 원 이하. 이거고 한부모는요?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고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 근로자가 남편이 없다. 그러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여자 공제는 여러분들 얼마 받아요? 50. 한부모는 100. 둘 다 해당하는 경우에 뭐 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한부모 받는 게 좋겠죠. 100 받는 게 훨씬 좋죠. 50만 원 받는 것보다. 맞아요? 정답은 그냥 3번이겠네요. 정답은 그냥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 문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조금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럼 봤을 때 우선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있답니다. 사업소득 3천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은 5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소득 금액이 합쳐서 얼마예요? 8천만 원이겠네요. 종합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8천만 원. 맞아요. 근데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얘는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설명할 때도 이거 굳이 그때 외우지 말고 그냥 문제 풀면서 외우세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얘는. 이미 분리해서 세금 냈다 끝 이거라고 얘기해요. 이미 분리해서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을 안 됩니다. 여기 합산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따로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합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8천만 원이고 종합소득 공제가 얼마였대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 2,400 있답니다. 2,400. 그렇죠? 그러면 과세표준 얼마 나와요? 과세표준인지도 몰라도 여기 딱 봐도 과세표준 있잖아요. 과세표준.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5,600, 5,60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5,600 구간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네요, 여기 세 번째 구간. 여기에 5,600만 원이죠?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라고요. 이 금액을 집어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582만 원, 2만 원 플러스 5,600인데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그래, 1,000만 원 곱하기 24%. 이렇게 계산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24% 하면 얼마죠? 24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럼 582만 원 플러스 240만 원 하면 계산은 얼마 나와요? 822만 원. 822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산출세 1번이네요, 그냥. 그렇죠?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푸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산식 이거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막 처음에 소득세법 공부할 때 이거 6%부터 뭐 45%까지 있습니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절대 제가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몇 프로인지 요거는 제가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론 문제 이렇게 TET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항을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소득금액이니까 소득금액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쳐지는 거고 이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이라는 거는 분리과세 소득이니까 세금을 이미 분리해서 과세 끝낸 소득이니까 소득금액으로 합산할 필요는 없구나. 종합소득금액이 보면 8천만 원의 상태에서 소득공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같은 공제를 받아서 2,400을 빼가지고 과세표준이 5,600 나왔고 5,600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구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822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온 겁니다. 산출세. 산출 나온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맨날 쓰는 거 있죠? 연말정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됐나요? 이거 하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여기까지가 TET 2급 38회 이론 문제였습니다.